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8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보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노을입니다. 아, 저 이정은 PD 인사도 안 했는데 내가 막 끼어들었네. 네. 아니, 우리 TNO님이 제발 인사하지 말라 그랬으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 오기로 더 한다는. 제발 인사하지 말라고. 인사 안 하심이 어떨 듯. 그리고 자꾸 김세욱 팀장이 광고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제 김세욱 팀장이 여기 다닐 때는 그가 한 그 광고를 사용해도 뭐라고 당연히 못하지만 그렇죠. 이제 퇴사하신 분의 광고를 계속 사용하면 퇴사한 지 꽤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전화하실 거예요. 항의 전화. 내 목소리 왜 나오냐면 왜 이러시냐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빼고 네. 광고를 그 회원으로서 광고를 해달라고 나중에 부탁을 해보는 수는 있겠으나 이제 활동가로서 광고는 끝났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민원연이 오셨으니까 그런 거 하셨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가서는 뭐 안 하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억지로 네. 시켜가지고 그렇죠. 한 거예요. 진짜 하기 싫어했습니다.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한 매체가 연간 1000번 넘게 최저임금 보도를 했다. 정상인가라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보고서인가 보니까 일단은 민주노총에서 열렸대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자본 보수 언론 논리 반박과 우리의 대안이라는 강연이 있었는데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여기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나온 지적이었대요. 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들의 임금 인상분,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한 분은 총 7.2조 원인데요. 피용자 보수 총액인 864조 원의 1% 미만일 뿐이래요. 근데 피용자 보수 총액이 도대체 뭐냐고. 전체 노동자 임금입니다. 아, 그러니까 총액. 전체 864조 원이 임금이었는데 그중에서 인상분은 7.2조 원 뿐이니까 1% 미만이다 그런 건가 봐요. 그죠? 네. 아무튼 정부가 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가량을 빼면 실제로 비중은 더 4.2조 원만 되는 거죠. 법정 최저임금의 30에서 115% 수준 임금을 받는 수혜자 또한 경제활동 인구의 2천여만 명 중 552만 명이고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전체 568만 명 중 161만 명이다. 그래서 김 이사장 말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하나일 뿐, 그러니까 오히려 최저임금만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된다. 딴 걸 좀 잘해라.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이사장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해서 지난해 보도량을 살펴보니까 서울경제가 4,343건, 아시아경제 3,082건, 조선일보 1,888건, 중앙일보 1,683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에 비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적게 한 편이네요. 그렇죠. 1000번 넘게 아무래도 4000번 넘게 한 곳이 네. 있다니. 그리고 와. 대부분 해고 도미노, 고용 참사, 물가 폭등 등 부정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를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 최저임금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겁을 주는 이런 보도들은 이게 이제 좀 과하다라는 거고, 한국학계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논문이 다수였는데 이런 보도는 굉장히 드물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2018년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논문 아니면 보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네. 그리고 보도해주지 않는 거죠. 최저임금에 관한 보고서라도 네, 내가 네. 원하는 게 아니면 그렇지. 안 쓴다. 내가 원하는 거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 뭐 이런 건데. 망했어.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런 논문은 필요 없어. 보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18에서 19년 사이에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이병희,
노상봉, 성재민 연구원이 낸 보고서 4건 모두가 유의미한 고용 효과 통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었고 황선웅 부경대 교수도 2018년 19년 필증 분석을 통해서 같은 결론을 냈고 이정민 서울대 교수, 김낙연 동국대 교수, 강창희 중앙대 교수 모두 부정적 효과가 매우 컸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5개 분석 모델 중 김낙연 교수가 택한 모델을 제외하면 4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고 언론은 오보를 바로잡는 보도에 인색했다. 지난 5월 5일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사례가 예다. 한경련은 한국이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최저임금 시행국인 28개 중 7위이며 주유수당을 계산해 포함하면 1위라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한국 최저임금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제 많이 냈는데요, 언론들이.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2017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평균값은 41.4%로 29개 중 국 중 15위고 중위값 경우 52.8% 수준이 되기 때문에 29개의 나라 중에서 13위를 기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승전 최저임금식 보도로 심층적인 분석과 각계 다양한 입장 전달은 실종됐고 진보 진영 내 이견도 소극적으로 다뤄졌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강연을 했답니다. 재미있는 강연이었겠네요. 이분은 우리가 모셨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요거 기사 나오면 저는 그냥 제발 오늘도 얼마 가져가는지 그 사람도 월급도 좀 기사로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가져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기사도. 근데 그런 거 거기에 몇 번 나왔거든요. 진짜 겁나 많이 벌더라. 그 CNBC, SBS CNBC에서 거기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조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CEO가 제일 많이 받아가나 누가 부장가 이런 거잖아요. 누가 최고인가라는 거를 보도를 하는데요. 그거 보면 진짜 하나도 일이 할 것 같지 않은 회사의 대표가 겁나게 많이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거의 착취 수준으로 받아가네? 막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이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무슨 위험 부담이래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을 때는 또 언제든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하는 주장은 그거야. 재벌 총수는 안 잘리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아무튼 그렇대. 그래갖고 그렇게 했대. 그런데 노동자는 잘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갑자기 화가 나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헬싱키 노선 느닷없다는 조선일보의 부산 언론 반발이라고 금준경 기자 기사거든요.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등 서울 소재 일부 언론사들이 부산 헬싱키 노선 신설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반면 지역 언론은 상반대 보도를 내거나 반발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발단은 내년 3월 말 핀란드 항공사인 핀에어가 부산 헬싱키 노선 주 3회 신설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핀에어의 항로인 핀란드 반타 공항은 유럽 주요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거점인데다가 김해공항에서 9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13일에 느닷없는 부산 헬싱키 노선 국내 항공사들 뿔났다라는 기사를 내고 노선 신설로 국적항공사 승객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인천공항에 집중하는 허브화 정책과 배치되고 해외 항공사가 이익을 싹쓸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뭐 받았나? 좀 그런 느낌이 드네. 국적항공사에게 뭐 받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쓴 이유가 그 밑에 보면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총선용 선심 정책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또 정부나 여당 때리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저는 이제 지역 출신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지역인들은 해외여행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인천공항까지 와서 인천공항까지도 가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서울역까지 KTX를 타고 와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인천공항에서 또 터미널까지 가서 타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어떤 다른 나라로 어떤 노선이 생기면 굉장히 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완전 편하고 좋죠. 이제 인천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핀란드를 가기 위해서 인천까지 가야 될 수고가 덜어졌기 때문에. 핀란드뿐만 아니고 이게 뭐 유럽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데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좋아. 너무 지역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근데 지역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이제 정부 여당 때리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영남권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환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환심을 좀 사. 좀 사야지. 조선일보도 환심을 좀 사세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는 건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국내 항공사들이 뿔났다라고 하는 건 국내 항공사 입장이고 누구예요? 국내 항공사 누구지? 몰라. 뭐 국적항공사 누구지? 여기 국적항공사라고 딱 써 있는데 그걸 뭘 자꾸 생각하고 그러십니까? 대한항공이라 말은 못하고 네. 국적항공사라고. 네, 아무튼 그런 보도를 했다는 건데요. 좀 속보인다, 그죠? 그런데 이제 부산 쪽에서는 부산일보에 따르면 지역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불편했다 그동안 너무너무 그런 거를 그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가 피네어가 국적사 손실 보전을 위해서 상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했다는 점도 아예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서울 지역 언론들은 처음엔 부산 헬싱키 노선의 수요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도하다가 이제는 수요를 다 뺏긴다 라면서 갈팡질팡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부 유출 이런 건가요 또? 그러니까. 좀 제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약에 그게 이제 만약에 칼에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수요도 없을 텐데 그걸 왜 해? 라고 그렇지.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뺏기고 나니까 수요를 다 뺏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속보이는 이런 보도를 했답니다.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쓸데가 없네 진짜. 그런 보도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이걸 하느라고 다른 일도 하랴 이것도 하랴 지난주에 지난주도 더 이전이다. 그죠? 우리가 이걸 시작한 거는. 그런데 뭐 자꾸 중간중간 다른 바쁜 일이 끼어드는 바람에 이 보고서를 발표해서 마무리해서 발표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유의미한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그 모니터를 하기 전에 전 활동가 모니터 활동가들 인턴들까지 다 모아서 재난보도 준칙을 열심히 알려주고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모니터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과하게 문제점이 많은 거야. 너무너무 촉이 완전 하늘 끝까지 날아가지고 이건 좀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점을. 그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세상에 있는 문제점이랑 무제점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자석처럼. 힘든데 살기가. 초강력 자석 같은. 힘들었어요. 그치. 그래서 세상을 근데 미안하지만 정말 많이 주셨는데 싹싹싹싹 다 날리고 약간 이 정도면 사람들이 그래도 공감을 좀 하겠다. 물론 되게 예민한 것도 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보고서라는 것이 대중에게 줬을 때 얘네 왜 이래? 얘네 지금 너무 얘네 뭐 그럼 보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서요. 조금 심각한 경우만 골라서 이제 보고서에 담았어요. 그런데도 이 보고서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서를 작성한 두 분의 활동가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연 방송 모니터 체인지. 이건 뭐야? 네. 자, 왜 체인지냐? 체인지 하라고 하는 뜻이죠. 체인지가 안 됐다는 소리지. 진짜. 그죠. 안 바뀌었다고요? 네. 방송 물론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랑 이제 헝가리 이번 그 사고와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똑같은 기준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세월호는 좀 더 우리가 현지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큰데 이거 헝가리는요. 보면은 구조 자체를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거리도 있지만 헝가리라는 국가가 또 이렇게 원활하게 뭔가를 허락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약간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보도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단 적어요. 그러니까 체인지를 안전히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할 정도로 나쁜 보도가 예전보단 적은 편인데 문제는 그 와중에도 보도량 전체가 적은 와중에도 나쁜 보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그 헝가리 사고 관련된 보도에서 우리 언론이 세월호 때와 뭐가 달랐는지 좀 짚어봐 달라라는 요구를 민원연에 하셨는데요. 아무튼 그 결과 방송 보도 모니터 이제 신문도 나왔어요. 근데 방송 보도부터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은 이제 보험금, 그 배상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보도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보험금을 강조하는 보도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보도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걸 짚어봅시다. 네. 자, 일단 보도량부터 쭉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기간은 참사 사고가 있었던 5월 30일부터 6월 5일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짚어봤습니다. 총 보도량은 402.5건으로 꽤 많은 양의 보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보도했던 곳은 MBC로 59.5건, 다음으로는 채널A가 57.5건, 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들 많이 해서 1등, 2등이나 뭐 꼴등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TV조선이 41건으로 좀 보도량이 제일 적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총 400건이 넘는 보도가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하면 어쨌든 한 방송사에서 매일매일 한 4-5건씩의 보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중에서 그럼 어떤 보도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일단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짚었는데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노출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과잉 취재, 그리고 두 번째가 구조 상황에 대한 오보가 있었고요. 세 번째, 과거 참사와 밀접하게 자꾸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 유럽의 무슨 3대 야경이라면서 그 사고가 난 해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 것,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좀 기분이 언짢은 건 사실은 나는 과거 참사와 비교하는 거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꼭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아도 세월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아, 계속 해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 참사 중에서도 이게 배 참사여서 그런지 자꾸 세월호 얘기하는데, 성질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나, 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해도 굳이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많이 날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뭘 통으로 날렸냐면요. 그 피해자 가족들을 인터뷰하는데 완전히 블러 처리를 해버린 거 있잖아요. MBC 보도 이런 건 이제 거의 완전히 블러 처리를 했는데 이게 물론 피해자들이 막 가는 거, 피해자 가족들이 막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에 가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찍혔어요. 근데 완전히 안 찍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블러 처리해서 진짜 못 알아볼 정도로 전체 화면이 다 블러 처리된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당황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런 정도의 그림만을 갖고 최대한 인권 침해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서 그 정도인 것은 좀 뺐어요.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건 왜 했어? 이 무식한 것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위주로만 제가 좀 살려놨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사연들 있잖아. 너무 슬픈 사연들, 뭐 기가 차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굳이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나면 모든 사고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어떤 레파토리죠. 슬픈 이야기. 막 남의 사고, 남의 불행을 가지고 뭔가 소설 같이 스토리 같은 걸 그렇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서 선생님인데 정규직 교사가 아니어서 계속 못 받으신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연이 부각됨으로써 반드시 우리 사회가 뭔가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이슈일 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금 안 그래도 슬프고 너무 황망한 그런 유가족들한테 그런 사연을 우리가 사연팔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모두 그냥 저 사람 너무 슬프겠다. 도대체 왜 그 정보를 주냐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네, 공적인 그게. 그러니까 언론이 염장 지르는 거 말고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과하게 이제 취재를 해서
뭔가 스토리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춰졌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정보가 지금 제공된다면 이제 생존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에게도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생존 그 생일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생존 학생이 자기를 누가 알아봐 주는 거를 극도로 막 싫어하고 막 도망가고 아는 척하고 막 도망가고 그게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본인이 그런 트라우마를 갖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막 내가 생존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오픈이 안 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분들에게 뭐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또는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어떻게 해서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다 피해자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무분별한 희생자 그리고 가족들 신상 노출, 과잉 취재 이런 것들을 쭉 둘이서 설명해 주세요. 대남보도준 측 제19조에서는 신상 공개 주의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MBC랑 JTBC, TV조선, 채널A, YTN은 이 여행사가 취재진의 편의를 위해서 공개한 실종자 명단을 촬영해서 내보냈어요. 이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름은 지어진 채 성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연령, 성별,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데 보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보도했다는 건 결국에는 방송 뉴스에 화면 구성을 위해서는 뭘 내보내야 되니까 찍어서 내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의미가 정말 없는 거라면은 우리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이름이 가려져 있어. 이름은 다 완전히 블러 처리되는데 이름이 아닌 것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사실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름이 없어도. 그래서 저는 이게 정지 화면으로 캡처해서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휙 지나가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막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더라고. A4 한 장이 한 화면에 담겨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블러 처리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캡처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활용하려고 작정하면은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나이와 성만 나와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화면 공개한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됐어요. 이렇게 지금 있어요라는 건 말로 하면 되잖아. 그냥 말로 몇 명이 지금 이 여행에서 실종자지. 그때 당시 실종자는 몇 명이에요. 또는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이에요.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이걸 자기가 말로 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굳이 그 화면을 찍어서 내보낸 거. 그거는 정말 이렇게 정보를 위해서 관계자들만 봐야 되는 거지 대중한테 전달돼서는 안 되는 그 종이를 공개한 거는 굉장히 무리한 짓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방송사가 이렇게 생각 없이 이런 보도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한 거는 누가 이걸 보겠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이름이 가려졌으니까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으로 휙 지나가는 거니까 누가 이걸 보겠어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캡처해서 다 그 화면이 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 피해자 명단을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TV조선에서는 그 유람선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 그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남매가 같이 여행을 갔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남매 중에 한 사람의 SNS를 우리가 보기에는 화면상으로는 털었다고 볼 수 있죠. 그 SNS 화면을 띄워가지고 그 둘이 여행을 갔을 때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어디 SNS에. 거기에 해시태그도 뭐 이렇게 여행 뭐 이렇게 있는 걸 화면으로 캡처를 해서 그걸 띄웠어요. 그러면서 뭐 남매가 여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해서 부적절할 것 같긴 한데 남매 중에 한 사람은 구조가 됐고 한 사람은 실종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연 자체를 보도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했고 SNS 화면을 털어와서 그걸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서 지금 그 사진이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그 아래에 자막을 띄울 때는 해당 그 생존자의 이름도 바로 내보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가리긴 했는데 남동생과 함께 패키지 유럽 여행 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걱정이 됐던 게 해시태그 같은 거 우리 달면은 해시태그를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검색을 타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그렇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다 화면을 내보낸 것 자체가 너무 부적절하고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연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굳이 이걸 알 필요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구조대를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이걸 지금 뭐 그러니까 이 사연에 집중하는 게 전혀 공익이 없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죠. 네. 수습된 피해자를 블러 처리를 해서 굳이 노출을 해야 했나라는 문제점도 보였는데요. KBS에서 이제 사고 이튿날에 유속 빠른 단유부강 하류로 수색 확대에서 기자가 특히 실종자가 단유부강 하류로 빠르게 떠내려갈 수 있는 만큼 수색은 사고 현장에서 남쪽에 초점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는 것에 맞추어서 수습된 피해자의 모습을 블러 처리를 해서 보여줬고요. 또 같은 날 JTBC 사고 지점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서 탑승객 구조했지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MBC 6월 5일 6번째 실종자 발견 때 놓칠라 가족들 발동동에서도 역시 수습된 피해자들의 모습을 블러 처리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해자가 수습이 됐습니다라고 기자 멘트 혹은 자막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피해자가 수습됐구나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피해자들을 블러 처리를 해서 보여줘야 했는가. 이건 역시 뉴스화면 구성을 위해 필요했으니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피해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고로 희생된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블러를 처리해서 보여줬다고요? 네. 천으로 덮여 있거나 이렇게 수습은 됐긴 하지만 굳이 그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수습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화면상으로 했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황당하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게 생존자 인터뷰를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할까라는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JTBC에서 구조 승객 7명 병원 3곳 나눠서 치료, 일부 퇴원.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에 참여했던 이상엽 기자의 지인인 이우석 씨라는 회사원을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생존자 인터뷰에 참여했던 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상엽 기자가 취재진은 현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회사원을 통해 생존자 중 남은 3명이 있는 우조키 병원 상황을 파악해봤다면서 여기서 분명히 밝힌 것이 김모 씨 등 3명과 병원 의료진에게 동의를 얻고 현재 몸 상태 등을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본다면 취재진의 신분도 밝히고 또 환자 본인과 의료진의 동의를 얻었으니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화면 구성이 되게 이상해요. 마치 문제가 있는 촬영 현장에 허락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야 할 어떤 제보 현장에 들어간 듯이 화면이 기울어져 있고 화질도 되게 고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동의를 얻고 촬영한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되게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어서 이상엽 기자의 취재를 도왔던 회사원 이우석 씨를 인터뷰하는 대목에서 손석희 앵커가 멘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게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게 좀 되게 확실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석희 앵커가 물론 김 씨는 저희하고 인터뷰는 저희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사양을 하시고 그 대신 이우석 씨에게 다 전달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김 씨로부터 직접 들은 사고 당시 상황 또 구조되는 과정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김모 씨가 JTBC의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고 그 도와주시는 분 회사원 이우석 씨와의 대화에만 응했다는 것인데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우석 씨를 통해 나온 발언만 JTBC가 보도를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억지로 기울어진 화면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생존자는 이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찍고 그걸 또 블러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과연 옳았나. 참 화면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TV 뉴스 한 사람들 욕심인가요? 왜 이렇게 그렇죠. 뭘 보여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재난이나 이런 거 있으면 위에 데스크에서 그림 나왔냐?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면 구성하기에 적절한 그림이 나왔느냐. 예를 들어 산불이 있으면 그 불이 막 화르르 타고 있는 걸 찍었느냐 아니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 뉴스의 특성상. 그런데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전의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성을 하는데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화면을 구성한 건 좀 무리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JTBC의 잘못이 이 보도를 하면서 또 잘못이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계속 생존자 김모 씨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자나 앵커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김 씨의 심경을 전하는 화면, 뉴스 화면에서는 실명을 그대로 공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또 민원연에서는 이걸 공개를 하지 않고 가렸지만 참 왜 이렇게 했을까? 굳이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건 실수인가 보네. 진짜. 실수였을 왜냐면 것 김모 같아요. 씨라고 계속 얘기했다면서요. 네. 근데 화면을 구성할 때는 뭐 김땡땡 이렇게 이제 밝힌 거죠. 네. 명백한 실수로 보이고요. 또 이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사과를 해줘야지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하면 안 되지. 네. 자, 그러면은 또 있었나요? 그렇게 피해자 사연 뭐 이렇게 집중하는 게 또 있나? 재난준칙보도 제16조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TV조선이 가족 여행 왔다 참변 3대 가족 실종에서 실종자가 이제 최연소 탑승자였다는 사실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황모 씨의 실명, 나이, 거주 지역을 그대로 언급하고 또 거주 지역까지 굳이 찾아가서 이걸 찍어서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황모 씨는 구조됐지만 같이 여행 갔던 사람은 구조되지 못했다.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또 비극성을 강조했고요. 또 이 보도에서 두 손을 꼭 모은 남성, 초조한 듯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라면서 실종자 가족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한껏 강조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MBC에서 문제가 있는 보도를 했습니다. 사고 이튿날 딸 봐주셨던 부모님 함께 감사여행 갔다가 라는 보도에서는 말씀드렸지만 탑승자 중에는 6살 여자아이도 있습니다. 엄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간 거였는데 평소 손녀를 잘 돌봐주시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 엄마가 준비한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2층 피부관리숍으로 들어가는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6살 난 딸을 키우며 피부관리숍을 운영했던 김모 씨. 평소 김 씨는 어린 딸을 가게 위층에 있는 부모님께 맡기고 피부관리 일을 해왔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봐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올해 환갑을 맞은 부모님에 대한 선물로 유럽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유람선 사고로 김 씨와 6살 난 딸, 그리고 김 씨의 부모님 모두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의 부모는 평소 이웃들과 인근 요양병원을 다니며 민요 공연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소식을 접한 이웃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녀딸을 봐줬지. 반갑게 인사하고 좀 전에도 사진 보고 있었는데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어. 지방에서 일을 하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김 씨의 남편도 경황이 없는 듯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며 자신의 가족에게 난 사고가 맞는지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되묻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쯤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혹시 그 유람선이 한국 시간으로 몇 시쯤에 탔는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여행사를 찾아 사고 수습 방안 등을 전해 들은 가족들은 김 씨와 6살 난 딸, 그리고 부모님의 수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밤 헝가리로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 가족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김 씨가 일하는 상가 건물이 당연히 잠겨 있을 게 분명히 기자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가서 잠긴 문을 흔들고 사고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기사에서 김 씨의 남편을 인터뷰를 해서 이걸 녹취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김 씨의 남편도 경황이 없는 듯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며 자신의 가족에게는 사고가 맞는지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되묻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기주 기자의 말대로라면 남편이 이 사고 소식 자체를 취재진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치. 과연 이런데도 취재진이 실종자 가족에게 인터뷰를 해야 했는가? 그치.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를 시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실종자 가족한테 왜 자꾸
이게 그 MBC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무슨 3대가 여행을 갔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보도를 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여행사가 실종자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탑승자 명단을. 네. 거기에 뭐 이렇게 비고란에 보면은 얘네들이 가족이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알고 이 취재진들이 가서 취재를 시도를 했고 그 결과로 이 보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실종자 명단을 보고 여기에서 사연이 나올 법하겠다라고 하니까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부적절했고.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니 지금 사고 당한 가족한테 와가지고 지금 심정이 어쩌냐고? 무엇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심정이 어떠냐 이거 말고는 더 물을 만한 게 없잖아요. 아니 내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어떠냐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번 재난보도 준칙에는 없지만요. 이제 제가 그 만들었다는 또 다른 요즘 그 피해자 중심의 그 준칙에 뭐가 있냐면은 사고 소식을 당신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사고 소식을 알려주면 그게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기자는 어찌됐든 제3자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뭐 어떤 재난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그것도 아주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기자가 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보 그렇죠. 자체가. 그런데 당신 만약에 당신 부인 뭐 어떻게 된 거 알아? 기분이 어때? 이런 거를 그게 처음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주 객관적인 아니면은 계속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맞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냐? 혹시 오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사고를 알려주는 게 기자이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모르는 것으로 보이면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거를 어딘가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다 들은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라도 그때 인터뷰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보도를 보고 이기주 기자 아까 MBC 보도 이기주 기자가 본인이 먼저 물어봤을 가능성보다는 약간 이 보도를 거짓말로 오버했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되묻기도 했다. 자기 가족에게 난 사고가 맞는지 여러 차례 되묻기도 했다라고 이 표현이 약간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처음으로 이 전화를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행정이 굉장히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바를 했지? 그러니까 이거 일단 문을 이렇게 흔드는 것도 오바고 피부관리숍에 가가지고 막 문 흔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너무 다 보여줘요. 네네. 자기가 가서 취재를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미숙하고 이상한 보도인데 약간 거짓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냥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요. 이건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TV조선 이거 빠른 구조 가로막은 낮은 수온 거센 물살 이거 날씨 되게 춥다 막 이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알려줘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의 물이 체온이 목욕탕 냉타 농도보다 낮다라는 거를 굳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네,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끔찍한 사고라는 거, 너무 충격적인 사고라는 건 다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너무 강조하면서 겁을 주는 것보다는 이걸 수습하고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하면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는 게 더 유익한 보도라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참사의 슬픔과 비극을 강조하고 공포를 부각하는 그런 보도가 많은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보. 오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재난보도 준칙에 따르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 지금 취재 상황에서 그리고 더 확인돼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봤을 때 이게 정보의 한계가 어디까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김으로 인해서 오보가 난 게 있었는데요. 채널A가 5월 31일 긴박했던 구조대 교신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그 당시에
그 선박끼리 교신을 하는 내용을 보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 A의 말에 따르면 헝가리 구조당국의 긴박했던 초기 구조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나눈 무선 대화 내용을 입수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공개할게라고 하면서 공개를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 채널 A 기자가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30분 뒤 현장에 도착했던 구조대들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교신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라면서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지되기로는 헝가리 구조당국에서 선박을 띄워서 지금 구조를 시도했구나라고 인지가 되게끔 그쵸.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채널A가 번역한 교신이 구조대입니다. 랩소디라는 선박 이름을 말하면서 랩소디가 수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B라는 배가 여기도 구조대입니다. 우리도 구조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보도를 한 교신을 서로 한 걸 들려줘요. 그런데 이게 KBS나 YTN 또 다른 이걸 똑같은 걸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의해서 이게 오보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나 이런 데서 교신을 시작할 때 자기 이름을 대잖아요. 네. EPD 뭐 지금 저는 조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말했던 선박도 이걸 채널 A는 자기 자신을 소개했군 해서 구조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헝가리 구조 당국을 찾는 메시지였어요. EPD 한 것처럼 구조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게 민간 선박인 거예요. 민간 선박이 헝가리 구조당국에 교신을 해서 구조당국 나 지금 랩소디라는 민간 선박인데 이렇게 이제 먼저 교신을 던진 거였어요. 그리고 구조당국이 우리 구조대 여기 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채널 A는 이 민간 선박을 구조대라고 생각하고 헝가리 구조당국이 굉장히 긴밀하게 뭔가 빠르게 구조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봐도 다 뭔가 오역을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역을 한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설명이 안 돼서 직접 저희 민원련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땐 들어보니까 대충 이거 이런 거 같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도를 했는데 그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괜찮아요. 우리 이거 사실 잘 모르겠다라든지 이게 구조당국과 어떤 배의 교신 상황인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보도함으로 인해서 헝가리 구조당국이 매우 긴박하게 구조에 나섰구나라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헝가리가 선장을 뭔가 보석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자꾸 이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호와 뭔가 그 정부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사고를 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뭔가 보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널 A 보도를 봄으로 인해서 헝가리 당국이 지금 구조에 신속하게 나섰구나라는 그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보가 가지는 그 나쁜 점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구조 상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빨리 그 구조를 원하는 가족들이 보면 지금 어떻게 구조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보도인데 여기서 오보를 내므로 인해서 뭔가 희망을 갖게 한다거나 기대를 더 막 갖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채널 A의 보도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바뀐 게 없네. 네, 진짜. 그러니까 헝가리 말을 할 줄 아는 기자가 없었거나 그 안에 내부 인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지금 그 번역을 못했거나 그런데 채널 A뿐만 아니라 KBS, YTN에서도 이걸 똑같이 보도했는데 사실 이 세 회사 모두가 번역한 게 약간씩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다른 거는 가능하잖아요. 원래 번역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거의 달라 내가 보기에는. 셋 다 약간씩 너무 달라요. 진짜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매우 제기하고 싶었으나 채널 A만 아주 특이하게 이상하게 보도를 했고 KBS나 YTN도 사실은 이제 보도 전문 채널과 지상파인데
공영 방송들인데 지금 이 헝가리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이 정보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모르고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 제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오보인데도. 네. 그리고 외국어는 전문 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전문 인력도 못 키워냈거니와 아니 없으면 사서 쓰던가.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그 안에서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셋 다 다른 보도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참사와 이번 사고를 비교하는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방송사들이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수색 상황을 보도하면서 유람선 사고가 일어난 다뉴브강의 유속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맹골 수도의 유속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잘못된 것인데 일단 거기서 잠수사들의 작전을 수행하고 총괄하던 송승군 대령이 이 수색 중인 잠수사들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종합해서 전하면서 세월호 작전 때보다 유속이 훨씬 빠르고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들은 이 부분을 그냥 유속이 빠르다 정도로 해서 보도를 해도 되는데도 굳이 이거를 언급을 한 게 TV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이 모두 이 사실을 뭐 기자 멘트로든 자막으로든 다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좀 더 문제가 있었던 것이 KBS가 6월 1일 침몰 유람선 사진 공개 수중 상황은 꼭지에서 이 다뉴브강과 세월호 참사 당시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유속을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세월호 참사로 아픔을 겪은 유가족에게도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적절하지 않은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말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럽 3대 야경 이런 얘기한 거 요거까지 정리해 봅시다. 이거 되게 이런 보도를 왜 하는지 되게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고 이튿날에 SBS에서 한국 관광객 필수 코스인 유럽 3대 야경 장소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곳이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이 되게 과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네, 부다페스트는 동유럽 헝가리의 수도입니다. 이 서울의 한강처럼 도시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길이 2,858km,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다뉴브 강입니다. 이 강에서 유람선을 타면서 보는 야경이 파리, 프라하와 함께 유럽 3대 야경으로 꼽힐 정도로 유명합니다. 강 주변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 국회의사당, 고딕 양식의 화려한 외관이 돋보이는 어부의 요새와 성 이스트반 대성당, 그리고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 등이 모여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건물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야경을 보기 위해 다뉴브 강에서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는 거죠. 유람선 항로도 자연히 이 건물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 국회의사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머그리트 다리 인근에서 이 출발한 유람선은 이 주요 명소들을 쭉 거쳐서 엘리자베스 다리까지 갔다가 같은 경로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유람선은 이 머그리트 다리 근처 선착장에서 출발하고 도착합니다. 이 사고는 머그리트 다리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착을 몇 분 앞두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도착을 몇 분 앞두고 일어난 사고였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멘트가 없었다면은 이게 유람선을 홍보하는 내용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이런 장소다라고 간단히 소개를 해주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거 저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미국 산불 보도에서 뭐 거기 산불 난 곳이 와인으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나는 꼭 필요한가.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밀집해서 모여 그런, 사는 동네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뭔가 재난이 나면 그런 식으로 꼭 그런 소개를 해야 하는 것인가.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친절하게 그 해석을 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익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보다 일단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그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는 것보다 이걸 보도를 하는 걸 본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구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치. 거기가 뭐 얼마나 유명한 곳이고 뭐 산불 미국 산불의 경우에도 거기가 뭐 와인으로 유명한 그게 하나도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지금 구조 상황, 예방 대책 등등 뭐 정부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가인데 대체 뭘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인가? 그렇다면 또 부적절하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국내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설명 이런 게 거의 없는데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꼭 이런 얘기를 근데 뭐 아무래도 주더라고요. 그런 데가 유명한 곳이다. 왜 이렇게 한국인이 이렇게 많이 여기서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배 사고가 났는데 왜 한국인이 이렇게 많을까?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짧게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 보도를 제가 지적한 걸 날릴까 말까 하다 살린 이유는 과하게 너무 길게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냥 여기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다뉴브강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잖아.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 아주 유명한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처럼 외국 여행 안 가본 사람도 그 외국 여행 텔레비전 이렇게 그 홍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거기 가면 그거 꼭 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타. 그러니까 이게 워낙 관광지여서 이렇게 한국인이 많이 갔다 정도만 얘기했으면 될 문제인데 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지금 염장질르는 계속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말하지만은 사고 당사자의 심경에서 이걸 바라보면 훨씬 더 정지할 것들이 많을 텐데 그냥 아주 신났다. 이게 무슨 뭐 구경 났냐, 불구경 났냐 이런 생각이 들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여전히 좀 약간 공감 능력 떨어지는 이런 보도 행태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참사 보도, 이 재난 보도 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사고를 만약에 직접 알려준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고요. 기자가. 그런 부분도 좀 추가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게 되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뭐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있고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좀 명백하게 하지 말라라고 써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 이런 건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신상정보 공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헝가리로 떠나는 모습을 막 촬영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스케치 그런 거는 블러 처리해서 나가도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신상이 그냥 딱 공개되거나 아니면 이름이 공개되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줘야 기자들이 저는 기자들도 물론 정말 그런 거 안 해줘도 알아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건 하면 넌 죽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거는 일단 안 지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준칙이 강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준칙이 이거는 안 돼라는 걸 강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를 약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일부러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넌 인권 침해야라는 것과 이렇게 해주면 인권이 신장돼요라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분명하게 그리고 부탁하는 건 좀 더 설득력 있는 어조로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좀 준칙이 좀 보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무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꼭 이렇게 일이 터져야 또 한 번 뭔가를 배우는 우리 언론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서. 네, 그렇긴 한데 낫네요. 근데 이게 나아진 게 정말 나아진 게 아니고 네. 상황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림을 찍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면 별로 나아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는 워낙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더 많은 문제 보도들이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일단은 헝가리 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몇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피해자도 전보단 적고 피해자 가족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련 곰탱님께서 그 후기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거 말고 밑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1년이 됐대요, 벌써.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페이스북에서 악마 팀장 김대영 CP가 글을 쓴 것 같은데 거기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번갯불에 콩고 먹듯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연으로부터 개문 발차했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못 살아 내가 진짜. 이 뒤끝 장렬이 아주 그냥. 네. 그럼에도 크게 성장했다라는 말까지. 결국에는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죠. 네. 그래도 또 민원연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썼어. 그러네요.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고 백상예술대상도 하고 굿즈도 구매했고. 저도 오늘 어제는 요즘 좀 몸이 어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그냥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봤는데 주진영 선생님이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거기서 내 얘기를 하면서 민원연 사무처장님이 말할 때도 좀 웃어줄 걸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안 웃어주시냐, 왜 이렇게 리액션이 적으시냐 이랬는데 그때도 또 그 주진영 네, 이사 분께서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방송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마음속으로 공감했는데 가만히 있더라. 내가 그래갖고 내가 이게 김원경 씨 얘기하실 때 상당 부분 제가 굉장히 동감하는 바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별걸로 다 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련곰탱님 써주신 여러 댓글들 다 잘 봤고요. 미련곰탱님이 저희에게 그 더치 커피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되게 잘 먹었어요. 저희 요번에는 그 하필 정책위원회에 있는 날이 주셨기 때문에 정책위원들도 다 같이 나눠 먹었고요.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부산 갔을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의 역까지 또 데려다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강연 끝나고 다시 그 부산역까지 데려다 주시고 또 맛있는 그 사라다빵도 사주셔가지고 집에 가지고 올라와서 그날은 안 먹고 그 다음날 딸이랑 같이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나 그거 처음 먹어봤어요. 그게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있더라고. 유명한 거래요. 사기도 힘듭니다. 아, 그래요? 부산의 명물인가요? 그렇대요. 혜인씨라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딸이 막 계속 엄마 언제 와? 이거 먹어야지. 엄청 오래된 빵집인데 맛집이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아가 다비다님. 조선일보 멸망의 그날까지 하시면서 돈을 2,000원씩 두 번 각 방송에 신미 회원 인터뷰에 신미회원 인터뷰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HJ108님께서도 조선일보 대부 이번 편에 200원씩 3개를 이건 뭡니까 이 컨셉은 소소한 마음의 표현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몬스터 사사님 조선인 님 깔깔깔이 안 나오네. 아쉽네요. 내용이 무거워서 그런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내용이 무거울 때 제가 못 웃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약간만 웃어도 또 편집해냅니다. 그럼 다음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한번 깔깔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앤 루틴 님도 네이버는 알면 알수록 오만함이 넘치는 회사 같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TNO는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새 광고를 내놓아라. 옥 팀장님 새 광고를 내놓아라.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 댓글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관련된 방송 583화? 요 때부터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귀족노조라는 생각을 못했었다. 노조와 협조하지 않는 회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번 돈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뿐이다. 국민들이 함께 키운 회사를 재벌들은 오직 자기 능력으로 일군 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부자가 3대였고 가난 3대 없다는 말을 증명하게 되겠죠. 라고 하면서 길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프레임 체크 나간 것에 대해서도 댓글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아직 소문이 안 났어요. 그래서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유하셨다 응원합니다. 노동자와 노조가 아니라 동등한 국민으로 정당한 동료로 인식하게 하는 정서가 필요합니다. 노예로 세뇌되는 것도 모른 채 본인 스스로도 노동자라는 프레임에 집착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들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영상 또 하나 새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번 주에 나갈 거예요. 관심 갖고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지금 보고서 한 3개 정도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쭉쭉 하루에 한 개씩 전달해 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뭐 하는 거야?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트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민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모니터 보고서.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팩트체크를 넘어선 민원연 프레임 체크. 뭐야 이거? 활동가들을 힘들게 하는 처참한 조회수. 바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만이 민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민주언론시민연합 혹은 민원연을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 언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아주세요.